엄마, 그래, 말해봐라. 그게 요즘 회사 일도 어렵고 정아도 많이 지쳐있고 애들도 이제 커가는데 아무래도 우리 집 사정이 예전만큼은 아니야. 그래서 뭘 말하고 싶은 건데? 며느리인 정아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요즘 저희도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도 좀 더 편하게, 독립적으로 생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돌려 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해봐라. 나보고 나가라는 거니? 정아가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니에요. 다만 어머니도 이제 연세 있으시고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하시지 않으실까 해서요. 저희도 솔직히 애들 키우고 일하느라 너무 벅차다 보니 준식이가 곧장 말을 덧붙였습니다. 엄마도 알잖아. 우리 요즘 상황 정말 안 좋아. 대출 이자도 계속 밀리고 생활비도 빠듯하고 이런 말 하기 미안한데 우리 입장도 좀 생각해줘. 제가 웃었습니다. 웃기지 않으려고 했는데 억지로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래, 내 입장은 중요하지. 근데 내가 너희 집 들어올 땐 왜 그렇게 환영하더니? 이제 와선 짐처럼 느껴지니? 정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렇게까지 하려는 게 아니라 어머니도 좀 더 편하실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내 말대로 내가 이 집 나가면 그때 내가 너희한테 준 돈은 어떻게 되는 거니?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이 집에 들이자고 했을 땐 그 돈이 같이 살아가는 조건이었잖아. 이제 그 전제가 없어졌으면 당연히 그 돈은 돌려줘야지. 준식이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엄마, 그건 지금 당장은 어렵고 그래, 어렵겠지. 너희는 항상 어려웠고, 그럴 때마다 나만 희생해야 했지.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노미자님이 아들 부부와 갈등이 심하신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해진 것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미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제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지난 몇 년간 제가 겪은 일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리면 누군가는 그 속에서 무언가 느끼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용기를 내어 보았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참았다는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고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늘 양보했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편할 줄 알았고 제가 조금만 참고 견디면 집안이 평안하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돌아보니 그건 그저 제가 무너지기 위한 준비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난한 게 죄였습니다. 남편이 아픈 뒤로 집안 생계를 제가 혼자 책임졌어야 했고 하루도 편히 앉아 밥을 먹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 싸서 팔고 틈날 때마다 반찬 만들어 납품하고 그렇게 해서 자식들 먹이고 입혔습니다. 친구들이랑 모여 커피 한 잔 마시러 다녀본 적도 없고 생일날 미역국을 끓여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었지만 성실했고 술, 담배도 멀리했습니다. 건강이 좀 약했을 뿐이었죠. 지금 생각해도 안쓰럽습니다. 제대로 병원 한 번 못 가고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남편 없이 두 아들을 키우는 일은 상상보다 훨씬 더 외로웠습니다. 무거운 쌀포대를 혼자 들고 오던 밤 아이들 감기라도 걸릴까 창문에 보온 비닐 붙이던 날들 다 지나고 나서야 겨우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큰아들 준식이는 제가 유독 마음을 쏟았던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병치레가 잦았고 공부 욕심도 없어서 늘 걱정이었죠.
그래도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성실히만 살아도 괜찮다. 그렇게 다독이며 키웠습니다. 작은 아들 재현이는 학교도 잘 다니고 사회생활도 무난히 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준식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하더니 성격이 바뀌었고 아내 말만 듣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게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왔던 아이였는데 요즘은 전화 한 통도 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며느리 정아는 말수가 적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정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만나면 예의 바른 말은 해도 속을 털어놓는 대화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넨 적이 있습니다. 아들 준식이 생일날이었습니다. 손주 둘이 어찌나 떠들며 놀던지 거실이 들썩거릴 정도였고 저는 조용히 부엌에서 생일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뒤따라온 정아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좀 쉬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처음엔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물게 따뜻한 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 뒤로 제 마음이 자꾸 불편했습니다. 어쩐지 제자리를 내놓으라는 뜻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그땐 그냥 제 기분이 예민해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문제는 그 뒤부터 시작됐습니다. 준식이가 자꾸 전화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자주 그리고 이상하게 어딘가 말을 맴돌며 본론을 피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주말에 집에 가도 되냐고 묻더군요. 그래, 오너라. 그러고는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지 저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토요일이 되었고 준식이네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손주들은 늘 그렇듯 반가웠고 저는 모처럼 거실에 장난감까지 깔아주며 놀게 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를 들으면 제 몸이 고단해도 마음이 풀어지곤 하니까요. 그런데 저녁을 먹으며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렀습니다. 준식이와 정아 둘 다 말이 적었고 자꾸만 눈치를 보는 듯 했습니다. 결국 밥상을 치우고 나서야 준식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 이렇게 온 건 드릴 말씀이 있어서예요. 뭔데? 말해봐라. 그게 엄마 혼자 계시니까 저희랑 같이 사는 건 어떨까 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같이 산다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준식이 성격에 뭔가 큰 결심을 해야 꺼낼 말인데 저렇게 조심스럽게 말하는 걸 보니 단순히 효도 차원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정아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저희 집이 좀 좁잖아요. 아이들 크면서 공간이 부족해서요. 그런데 어머니 집을 팔고 같이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건 어떨까 싶어서요. 그러면 어머니도 외롭지 않고 저희도 훨씬 나을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집을 팔고 그것도 아들 집과 합쳐서 산다고?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함께 살며 힘들게 일군 집이었습니다. 마당에서 아이들 재롱을 보던 기억, 벽에 직접 발라놓은 도배지, 부엌에 찬장 하나하나까지 손때가 안 묻은 곳이 없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도 전 그 자리에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날 밤 전 오래된 앨범을 꺼내 펼쳤습니다. 이 집에서 찍은 사진이 수북했습니다. 남편이 아이들과 마당에서 장난치던 모습, 장독대 옆에서 김장을 하던 날들, 손주가 처음 걸음을 뗐을 때의 그 자국까지
이 집을 팔 수 있을까? 정말 같이 살면 외롭지 않을까? 그래도 자식이 손 내밀어 줄 때 잡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밤새도록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그때 아직 몰랐습니다. 그 손길이 결국 절 밀어낼 손이라는 걸. 며칠 동안 제 마음은 참 복잡했습니다. 이 집을 떠나면 제 인생까지 송두리째 바뀌는 기분일 것 같았고, 여태까지 제가 버텨온 삶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고요. 나이 들면서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불이 꺼진 집을 마주하는 일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고민을 이어가던 어느 날 작은 방에서 잠들기 전에 제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무얼 위해 이렇게 살아왔나? 결국은 자식 아니었나? 한번 믿어보자. 준식이니까 설마 나를 힘들게 하겠어? 다음 날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식아, 내 말대로 해보자. 내가 정말 잘 챙겨줄 거라면 엄마도 믿어볼게.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는지 준식이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이야? 엄마, 정말 고마워. 후회 안 하게 해드릴게. 전화를 끊고 가만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던 때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고 어딘가에선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어쩐지 조금 쓸쓸했습니다. 새로운 결정을 내렸다는 안도감보단 무언가를 잃어버린 기분이 더 크게 밀려왔으니까요. 그 후로는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준식이는 새집 계약 얘기를 꺼냈고 제 집도 금방 부동산을 통해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워낙 관리를 잘해놓아서 금방 매수자가 생겼고 이사 날짜가 잡히기까지 한 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 그동안 짐을 천천히 정리했지만 하나하나 박스에 넣는 것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 사진, 첫 월급 타서 산 주방가전, 아이들 어릴 적 입던 옷까지 가져갈 순 없어서 결국 절반은 못 사고 정리했습니다. 어차피 가져갈 데도 없고 새 집엔 제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사 당일 저는 현관 앞에 서서 집안을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빈 벽, 텅 빈 장롱, 벗겨진 도배지. 모든 게 제 인생 같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다시 돌아올 수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새 집은 보기엔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크고 방도 많고 부엌도 넓었습니다. 준식이 말대로 가족이 함께 살기엔 부족함 없어 보였죠. 하지만 딱 하나 그 집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짐을 풀고 제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복도 중간에 있는 작은 방, 창문도 하나뿐인 방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남편과 함께 쓰던 이불 하나, 옷 몇 벌만 들여놓았습니다. 지나치게 넓으면 더 외로울까봐 일부러 간소하게 꾸몄습니다. 며느리 정아가 인테리어라고 커튼과 쿠션 몇 개를 사다 놓았지만 제게는 오히려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감정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며칠 동안은 다들 바빴습니다. 손주들 챙기고 이삿짐 정리하고 제자리도 어수선했지만 열심히 적응해 보려고 애썼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 옷을 챙기고 밥을 해놓고 빨래를 하고 청소기를 돌리다 보면 어느새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식구들은 제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 어땠어? 그냥 뭐 정신없었지.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애들도 봐야 하고 집안일도 많고 어머니 힘드시면 그냥 쉬셔도 돼요. 저희가 주말에 하면 되니까요. 며느리 정아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둘 다 늦잠을 자거나 친구들 약속으로 외출하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죠. 저녁 식사를 차려놓고 앉았을 때 정아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국 좀 짜네요. 애들도 있어서요. 간 좀 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는데 죄송해요. 그 말이 아무리 예의 바르게 들렸어도 제 가슴 한쪽에 찬물이 끼얹힌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해봤자 괜히 어색해질 것 같아서요. 며칠 후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손주 성준이 옷에 국물이 튄 걸 모르고 유치원에 보냈던 모양인데 정아가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오늘 아침에 성준이 옷 확인하셨어요? 글쎄 왜 그러니? 오늘 하루 종일 옷이 더럽다고 애들이 놀렸다네요. 냄새도 났다고 하고요. 미안하다. 내가 못 봤네. 어머니가 아침에 애들 챙겨주시는 건 감사한데 이런 건 신경 좀 써주세요. 애가 상처받잖아요. 정아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짜증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식이가 들어왔을 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식아, 애들 챙기는 게 좀 벅차다. 실수하는 것도 있고 사람 하나 쓰면 어떻겠니?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우리 형편이 어떤데? 그래도 가끔 나도 힘들어. 이런 일들 생각보다 많아. 엄마,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정아가 가끔 예민해서 그래요. 엄마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 말에 제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말뿐이었고 실제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고 또다시 문제는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큰 손주 가방에 필통이 빠졌다고 학교에서 연락이 왔고 정아는 날 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성우 필통이 없었다네요. 하루 종일 친구한테 빌려서 수업했대요. 도대체 왜 그런 거죠? 내가 어제 분명히 넣었는데 그럼 성우가 거짓말했다는 건가요? 정아의 말투는 너무도 단호했고 이미 결론을 정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아무리 사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전 한숨만 계속 내쉬었습니다. 말은 못했지만 제 마음속에선 이런 생각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정말 이 가족의 일원인가? 아니면 그저 편의를 봐주는 도우미에 불과한가? 그렇게 제 안의 의심은 조금씩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곧 확신이 되어 제 마음을 흔들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말수가 부쩍 줄었습니다. 말하면 괜히 트집 잡힐까 싶었고 어쩐지 말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지으면서도 조용히 움직였고 손주들 가방 챙기고 빨래를 널고 반찬을 만들면서도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낼 수 있는 소리는 그저 조리도구 부딪히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이삿날을 기억하면 아직도 마음 한구석이 먹먹합니다. 제 집에서 나올 때 미처 챙기지 못한 물건들을 뒤로 하고 눈물을 삼켜가며 박스를 밀어 넣었는데 이곳에서는 매일 그 집이 그립기만 했습니다. 거기선 제가 주인이었고 공간 구석구석에 제 흔적이 묻어 있었는데 이 집에서는 아무리 닦고 쓸어도 제 자리는 점점 사라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일찍 손주들 등굣길을 마치고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는데 부엌 식탁 위에 놓인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심코 손에 들어 확인해 보니 은행에서 온 연체 고지서였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은 준식이었고 주소는 이 집이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대출, 연체, 뭐지? 너무 놀란 나머지 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싶었습니다. 혹시 내가 준 돈하고 관계 있는 건 아닐까? 그날 저녁 준식이가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조용히 불렀습니다. 준식아, 이거 뭐냐? 제가 봉투를 내밀자 준식이는 순간 움찔하더니 제 손에서 우편물을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엄마, 그건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돼. 회사에서 투자 문제가 좀 있어서 금방 정리될 거야. 회사에서 투자 문제인데 왜 내 이름으로 대출 고지서가 와? 아, 그게 나 요즘 다니던 회사 관뒀어. 이제 창업했어. 친구들이랑 같이. 제가 목을 눌러 겨우 말했습니다. 창업. 그럼 그동안 다니던 회사 관두고 나한테 말도 안 한 거야? 아, 그게 말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좀 그랬어. 근데 진짜 괜찮아. 우리 곧 큰 돈 벌 수 있어. 전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고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을 서성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준식아, 내가 너 믿고 집 팔아서 준 돈, 그건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아, 그게 잠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준식이는 눈을 피하며 말했다. 일단 사업 자금으로 좀 돌렸어. 이 집은 그냥 대출을 많이 끼고 샀어. 엄마, 이해 좀 해줘. 제가 말없이 바라보자 준식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제가 일평생 모아온 돈, 남편과 함께 피땀 흘려 모은 돈을 고스란히 믿고 건넸건만 제 아들은 그것을 망설임 없이 본인 사업하는데 사용하고 집 대출금은 연체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작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형이 창업한 거 너 알고 있었니? 작은 아들 재현이는 잠시 말이 없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들은 적 있어. 이사하기 전에 그 얘기를 한 것 같았어. 근데 엄마한테는 말 안 했을 줄은 몰랐네. 그때 제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동생한테는 말하면서 정작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한 겁니다. 마치 제가 필요할 때만 돈을 내주는 존재였던 것처럼. 며칠 후 준식이와 정아는 다시 한번 저와 마주 앉았습니다. 표정은 어두웠고 대화는 꺼내기 전부터 무거운 공기로 감돌았습니다. 어머니, 사실 요즘 저희 형편이 좀 많이 어려워졌어요. 나도 알아. 나라고 쉬운 줄 아니?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어머니를 모실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어머니께서 따로 거처를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나보고 나가라고? 그런 건 아니고요. 어머니도 편하게 지내셔야 하니까요. 이 집은 지금 저희도 너무 벅차서요. 이 집을 같이 살자고 한 건 너희였잖아. 내가 팔기 싫은 집 억지로 팔게 해놓고 이제 와서 나보고 나가라는 게 말이 되니? 그때 정아는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지금 저희는 어머니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그래.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건 뭔데? 집안일 다 해주고, 아이들 챙겨주고, 밥하고 청소하고 너희가 밖에서 일할 수 있는 건 다 내가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젠 짐이란 거니? 정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식이도 고개를 숙인 채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그래, 나갈게. 나가면 되는 거지. 근데 내가 너희한테 준 돈, 그거는 받아야겠다. 같이 살자고 해서 준 거니까 이제 그 조건이 안 지켜지면 나도 그 돈 없이는 나갈 수 없다. 그 말을 듣고도 정아는 입을 다물었고 준식이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제 자식이 맞는지, 이게 가족인지,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겠다고.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저 자신보다 아이들, 그리고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마저 무너졌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더는 제 자리를 인정해주지 않는 곳에 굳이 매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큰 짐은 챙길 것도 없었습니다. 제 방에 있던 낡은 옷장과 침대는 버리고 옷 몇 벌, 책 몇 권, 남편 사진과 가족 사진만 작은 가방에 담았습니다. 정아가 냉장고를 정리하던 중 저를 힐끔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부엌을 나섰습니다. 그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나간다는 안도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이었구나.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준식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어디가? 나간다.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졌잖니. 너희가 살기 어려워졌다고 하지 않았니? 나는 더 이상 너희 눈치 보며 살기 싫다. 정아는 거실에 나와 있던 옷가지들을 정리하다 말고 제 쪽을 향해 돌아봤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정말 버겁기도 하고 그럼 버거운 대로 말했어야지. 괜히 돌려 말하지 말고 그냥 솔직히 말했어야지. 어머니, 같이 살기 힘드니까 나가주세요라고. 준식이는 저를 말리려는 듯 다가왔지만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스스로 나가주는 게 너희들한테 더 좋겠지. 그러니까 다시는 내 돈 얘기 꺼내기 전에 나한테 받은 그 돈 꼭 돌려주기나 해라. 정아는 그 말을 듣고 눈을 피했고 준식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용히 현관을 나섰습니다.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빗줄기가 얇고 길게 쏟아지고 있었고 우산도 없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젖고 옷깃이 스며들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피스텔은 미리 알아봤던 곳이었습니다. 풀옵션으로 되어 있어서 가구가 따로 필요 없었고 지하철역과도 가까워 접근성도 좋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계약서를 쓰고 나니 어딘가 쓸쓸하면서도 묘하게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다시 제 호흡으로 살아간다는 느낌이랄까요? 처음 그 집에 들어섰을 때 집안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텅 빈 냉장고, 벽걸이, TV, 작은 전자레인지와 전기밥솥. 혼자 사는 사람을 위한 집이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 앉아 조용히 벽을 바라보며 앉아 있으니 뭔가 막연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울컥하다가도 또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몇 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작은 아들 재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너희 집에 며칠만 있어도 될까? 엄마,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형이랑 또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별일은 아니고 그냥 좀 정리할 것도 있고 너랑 잠깐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전화기 너머에서 재현이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바로 와. 아무데도 가지 말고. 나 지금 나갈 준비할게.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고작 한참 동안 현관 앞에서 머뭇거렸습니다. 마치 도망치는 사람처럼 문을 열자 재현이가 저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얼굴 왜 이래? 말라서 반쪽이 됐어. 뭐 좀 먹자. 내가 차릴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받고 그 온기가 입안에서 퍼질 때 비로소 눈물이 났습니다. 이 집에 들어선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이게 내 편이라는 존재의 힘인가 싶었습니다. 재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형이 뭐라고 했어? 솔직히 말해봐. 엄마가 그렇게 집 팔아서 돈 보탰는데 왜 엄마가 나와야 해?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차만 마셨습니다.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것조차 비참했으니까요. 그냥 엄마는 이제 좀 조용히 지내고 싶어. 내가 거기서 뭘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애들 밥 해주고, 집안일 하다가 혼나고, 눈치 보고, 결국 내가 있으니까 그 집이 힘들어졌나 싶어서. 엄마, 그 집에서 엄마가 보탠 돈이 얼마인데 엄마가 왜 눈치를 봐? 형이 뻔뻔한 거야. 그리고 형수도 웃긴 사람이다. 진짜 같이 살자는 말은 해놓고 이제 와서 나가라고? 저는 작은 아들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 이제 너희 형한테 기대하지 않을 거야. 내가 준 돈도 꼭 돌려받을 거고, 이젠 정말 내 인생 살아보려고 해. 늦었지만, 엄마, 잘 생각했어. 엄마가 한평생 고생만 하셨잖아. 이제는 진짜로 엄마 인생 살아야지.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눈물이 또 맺혔지만 이번엔 조금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한껏 속이 쓰라린 채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오래 참았던 감정을 쏟아내며 흘리는 눈물.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젠 진짜 제 인생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재현이 집을 잠시 떠나 오피스텔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공간을 다시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누구 기대하지도 말고, 내 손으로 다시 만들어 보자.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돈, 준식이에게 준 그 돈을 반드시 받아내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오피스텔에 머무르며 저는 매일같이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하루는 불쑥 눈물이 났다가 하루는 벽만 보며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맛없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쓰라린 건 제가 사랑으로 건넨 돈이 그토록 가볍게 다뤄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준식이가 그렇게까지 무책임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어쩌면 저는 이제껏 너무 순진하게 살아온 건지도 모릅니다. 그날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식아, 시간 좀 내줄래? 나 할 말 있어. 오피스텔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 카페에 먼저 도착해 따뜻한 차를 시켰습니다. 손이 떨려 컵을 제대로 잡지 못할 정도로 긴장됐지만 이젠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얼마 후 문이 열리더니 준식이가 들어왔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 구겨진 셔츠, 초췌한 눈빛. 그 모습만 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느껴졌습니다. 엄마 무슨 일인데 그래? 갑자기. 앉자마자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준식아, 엄마한테 돈 돌려줘. 그 집 팔고 너한테 준 그 돈 같이 살자는 조건이 아니면 나한테 돌아와야 할 돈이잖니. 준식이는 놀란 얼굴로 절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 지금은 그게. 돈 없지? 말해봐. 지금 그 돈 어딨어? 엄마, 그거 사업 자금으로 다 썼다고 했잖아. 생각보다 일이 커졌고 예상처럼 안 됐어. 근데 지금은 정말 방법이 없어. 나도 진짜 미안해. 제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안하다는 말 몇 번째니?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 한복판이 부서지는데 너는 그냥 입에 달고 다니는구나. 엄마,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정아도 일 다시 나갔고, 내가 아니면 이 가정이 무너져. 엄마가 조금만 더 이해해줘. 그래서 엄마는 무너져도 된다는 거니? 내가 평생 모은 돈, 남편이 아플 때도, 내가 힘들 때도 쓰지 않고 아껴온 그 돈을 너한테 건넸는데, 지금은 줄 수 없다는 말뿐이니? 엄마 난 그런 뜻으로. 그럼 무슨 뜻이었는데? 말해봐. 내가 궁금해서 묻는 거야. 그렇게 나한테 아무 말 없이 회사도 그만두고, 투자 실패하고, 이제는 내 돈도 다 잃고,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준식이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는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나 지금 숨도 못 쉬겠어. 돈 꼭 돌려드릴게. 나중에 조금만 기다려줘. 지금까지 너한테 들은 말 중에 나중에가 제일 많아. 그리고 그 나중에는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 없었어. 그 순간 카페 문이 다시 열리고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은 험상궂은 인상이었고 손에 뭔가 두꺼운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이, 강준식. 왜 요즘 연락 안 받아? 준식이가 흠칫 놀라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 사장님 여긴 왜? 아, 여기가 어머니신가 보네. 안녕하세요. 전 이 아드님 사업 파트너였던 사람입니다. 사업 자금으로 제 돈을 꽤 가져다 썼거든요. 지금 연체가 몇 달째라 찾아왔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아드님 지금 저한테 1억 넘게 빚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또 누군가에게 돈 빌리러 다니는 거 알고 계세요? 준식이는 당황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오해예요. 이건 그냥 일시적인 문제고 다 정리될 수 있어요. 엄마, 좀 과장해서 말하는 거야. 과장, 정 사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정리될 문제면 왜 연락 피하냐? 이건 분명히 사기야. 어머니, 혹시 이 아드님이 어머니 돈도 가져다 썼습니까? 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준식이는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고 제 돈 역시 그중 하나처럼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돌아오는 길 비가 내렸습니다. 작은 우산 하나 없이 비를 맞으며 걷는데 가슴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를 이렇게 키우려고 한 게 아닌데 내가 잘못 산 건가? 내가 너무 무른 사람이었나?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젠 다시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절대 잃어버린 내 삶을 그냥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날 이후로 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 해도 이제는 마음에서 멀어지기로 했습니다. 제가 직접 낳은 아들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더는 이해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엄마라는 이름으로 품어줄 수 있는 선을 이미 넘었습니다. 며칠 후 재현이 집으로 다시 갔습니다. 오피스텔에 혼자 있자니 머리가 너무 복잡해졌고 차라리 작은 아들과 마주 앉아 차 한 잔이라도 나누며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재현이는 문을 열자마자 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얼굴 왜 이래? 또 무슨 일 있었어? 별일은 없는데 그냥 확신이 생겼어. 네 형한테 돈 받아야겠어. 더는 기다리지 않을 거야. 엄마, 그게 맞아. 그리고 이제는 말만 하지 말고 직접 움직여. 형은 눈 감아주면 감아줄수록 더 안일해져. 그래서 정식으로 요구하려고 각서든 뭐든 받아낼 거야. 재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내가 도와줄게. 며칠 후 저는 다시 준식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엔 재현이도 함께였습니다. 준식이는 카페 안으로 들어오며 재현이를 보고 살짝 놀란 듯 했습니다. 엄마,
재현이까지 부르고 이게 뭐야? 재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무서워? 엄마 혼자면 무시하고 넘어가려고. 이젠 안 돼. 엄마가 형을 너무 믿었고 그 대가를 톡톡히 치렀으니까. 준식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가족끼리? 가족이라서 여기까지 참았지. 가족 아니었으면 벌써 경찰서 갔어. 준식이는 눈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잖아. 사업이 무너졌고 회사에서도 밀려났고. 그래서 내 돈은 잊어도 된다는 거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 다시 묻는다. 내가 엄마한테 받은 돈 얼마야? 3억. 맞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네. 그 돈. 내가 엄마한테 뭐라고 하고 받았지? 같이 집 사서 살자고 해서. 그래. 같이 살기로 약속하고 받았지. 근데 지금 같이 살고 있어? 아니지. 오히려 엄마 보고 나가라고 했지. 그럼 이제 그 돈은 다시 돌려줘야 하는 거야. 내가 약속을 깼으니까. 준식이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때 재현이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기 각서야. 지금 엄마가 이 자리에서 형한테 변호사 선임 안 하는 게 다행이야. 엄마는 지금 갚겠다고만 해도 기다릴 용의가 있어. 하지만 서면으로 남겨. 책임질 수 있는 어른이면 말이지. 준식이는 종이를 건네봤더니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나한테 지금 이런 거 쓰라는 거야? 그래. 쓸 수 없으면 엄마는 법적 대응할 거야. 더는 기다릴 이유 없으니까. 그 순간 준식이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종이를 구기며 소리쳤습니다. 뭐야 이게? 엄마, 지금 내 상황 보고도 이런 말이 나와? 내가 일부러 망한 줄 알아? 죽을 각오로 버티고 있다고. 제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죽을 각오로 돈 갚아. 내가 그렇게 힘들어도 남의 돈은 갚아야지. 그게 사람이야. 힘들면 도둑질도 해도 된다고 배웠니? 준식이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됐어. 더 얘기해봐야 의미 없겠다. 나중에 연락할게. 그리고는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카페 안은 싸늘하게 식었고 테이블 위에는 구겨진 각서만 남았습니다. 재현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변호사 찾아가자. 저건 인간도 아니야. 뭘 더 봐.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엄마가 아니라 피해자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법이 제 편이 되어줄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정아를 따로 만났습니다. 그 사람도 책임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준식이 혼자 돈을 썼을 리 없었고 함께 했던 이상 같이 책임져야 했습니다. 정아는 처음에는 황당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 돈을 그렇게 쓴 줄. 그리고 어머니, 지금 이러시면 저희는 진짜 파탄 나요. 그 말에 제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파탄은 내가 나야 했어. 그 돈은 너희가 돌려줘야 해. 난 너는 가족으로서 봐주지 않을 거야. 너도 분명히 알았잖아. 내 돈으로 산 집에서 나를 내쫓았으면서. 이젠 책임도 안 지겠다는 거니? 정아는 말없이 눈을 깔았습니다. 정리해. 돌려줄 돈 얼마씩 갚을 건지. 그게 아니면 변호사 통해서 이야기하게 될 거야. 그날 밤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문을 열자 직원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제가 말했습니다. 사기 피해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가족입니다. 하지만 이제 가족 아닙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는 순간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비가 올 듯 말 듯한 날씨, 한여름의 눅눅한 공기. 그날의 기분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서류 가방에 상담 기록과 위임장을 고이 넣고 걸어 나오는데 참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마음이 무거워야 할 상황인데 오히려 홀가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싸워야겠구나. 그런 각오는 이미 돼 있었습니다. 이건 단지 돈을 돌려받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제 자존감을, 무너진 어머니라는 이름을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재현이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왕 여기까지 온 거 절대 물러서지 마. 형은 엄마를 사람이 아닌 지갑으로 본 거야. 진짜. 이건 잘못된 거야. 그래. 나도 더는 지갑처럼 살고 싶지 않아. 자식이라는 이름에 묶여서 꼭 뭐라도 해줘야 할 것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며칠 뒤 준식이에게 내용 증명이 발송됐습니다. 그 안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귀하가 모친 노미자에게 받은 3억 원에 대해 변제 일정을 명시해 제출하십시오. 미이행 시 민사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문장을 읽었을 순간 준식이는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그제야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진짜 소송까지 하겠다는 거야? 당연하지. 너는 내 돈을 내 뜻대로 썼고 내쫓듯이 나를 밀어냈어. 그 대가를 이제 치러야지. 엄마, 가족끼리 이게 뭐야? 가족이라서 참아줬다. 가족이라서 기다렸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넌 내 아들이기 전에 내 인생을 짓밟은 사람이야. 준식이는 말문이 막혔는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근데 지금 돈이 진짜 없어. 정아도 요즘 나랑 말도 안 해. 집안 분위기도 엉망이고 나 진짜 숨도 못 쉬겠어. 그럼 방법은 하나지. 그 집 팔아서 갚아. 내 돈으로 산 집이잖아. 엄마, 그건 정아랑도 상의해야 하고 아이들까지 같이 나가야 하잖아. 그래. 나도 그랬다. 그 집에서 내 옷 하나 챙겨서 나올 때 나도 그랬어. 근데 넌 단 한 번도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지. 이제 와서 아이들 이야기 꺼내면 그게 면죄부가 되는 줄 아니? 엄마,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진짜 해결해 볼게. 그래. 그럼 정식으로 문서 써. 나는 반드시 몇 월까지 얼마씩 갚겠다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서약서를 들고 오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변호사가 너랑 이야기할 거야.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목이 뻐근하고 손끝이 저릿할 만큼 긴장한 통화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흔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준식이한테 내용 증명 보낸 거 사실이세요? 맞다. 내가 보냈다. 어머니, 저희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렇게까지 하시면 정말 저희 무너져요. 나만 무너지는 건 괜찮고 저희가 원래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정말 같이 잘 살아보려고 했고, 그게 안 된 거지. 잘 살아보려고 했다고? 사람을 집에서 쫓아낸 게 잘 살아보려는 방식이냐? 너 그때 분명히 내 눈 보면서 이제는 따로 사는 게 맞지 않겠냐고 했잖아. 정아는 말없이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진짜 끝까지 가시겠다는 거네요? 그래. 끝까지 갈 거다. 이 싸움은 내 노후, 내 삶, 내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니까. 그날 밤 저는 변호사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상대 측은 아직 아무 서류도 보내지 않았고 별다른 대응도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마음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이 사람들 진심으로 반성하지도 않고 책임질 생각도 없구나. 다음 날 아침 작은 아들과 함께 동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이젠 하나 있는 오피스텔이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앞으로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을 겁니다. 상속도 증여도 어떤 경우에도 맡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원은 차분히 방법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저는 한자 한자 서명을 하며 다짐했습니다. 이 삶은 내 것이다. 다신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겠다. 며칠 후 준식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낯빛이 어두웠고 턱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노력하고 있어. 근데 세상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 그럼 법대로 해. 내가 내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이러는 게 아니야.
내 인생을 다시 세우려고 이러는 거야. 엄마, 나 그래도 엄마 아들이야. 맞아. 그게 문제야. 그래서 이렇게까지 온 거야. 남이었으면 진작 고발했겠지. 준식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도 자식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다는 걸. 그럼 그렇게 숨어라. 이제는 벽이 생겼으니까.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 측에서 변호인을 선임했고 조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엔 민사소송으로 대응할 생각이었지만 상대 쪽에서 조정을 요청해 왔다는 건 결국 시간을 끌겠다는 수작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노미자 어르신, 상대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조정에서 최대한 감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어르신께서 처음부터 강경한 입장이셨으니 그대로 밀고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한 푼도 포기할 생각 없습니다. 그 돈은 내 호강을 위해 쓴 돈이 아니라 아들을 믿고 줬던 마지막 믿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조정이를 기다리며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쓴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재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엄마, 형이 또 이상한 짓 하려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친구가 그러는데 형이 요즘 너튜브 영상 보고 부동산 차명 거래 알아보고 있다더라. 그리고 형수랑 같이 누가 대신 집 명예 맡아줄 수 있는지 여기저기 수소문 중이래. 잠시 가만히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냄비 뚜껑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분노도 잘 안 느껴졌습니다. 그저 허탈했습니다. 그래, 그렇게라도 살아보고 싶겠지. 근데 그건 이제 안 통해. 내가 얼마나 멍청했는지, 얼마나 우습게 보였는지 이제야 알겠다. 작은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엄마, 그냥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발라버려. 진짜 정신 못 차려. 형수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집 팔고 도망이라도 치기 전에 재산 압류 신청부터 해. 그 말에 바로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압류 신청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정리한 뒤 서류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오피스텔 방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건지. 평생을 집 하나 지키며 살았고 남편 떠난 뒤엔 그 집에 조용히 혼자 머물며 하루하루 쓸쓸해도 괜찮았던 삶이었는데 이젠 그 집도 없고 아들한테서 돈도 못 받고 법원으로 다니는 삶이 돼버렸습니다. 그래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잘했다. 참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제라도 이렇게 싸우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며칠 후 정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러시면 정말 저희는 끝나요. 애들도 있고 생활도 막막한데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내가 내 말을 듣잖니. 말로 할 땐 웃기만 하더니 이제야 전화를 다 하고. 정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가진 집 팔고 다 드리면 끝낼 수 있나요? 정식 서류 없이 그냥 구두 약속으로 끝내면 안 되나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문서 하나도 남기지 않으려 하는구나. 정아야, 내가 이 말 기억 못하겠지만 너희가 엄마 나가라고 할 때 나는 다 듣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내 짐 싸서 나왔고 지금은 여기 오피스텔에서 혼자 산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말로 퉁치자고? 정아는 말이 없었습니다. 숨소리만 길게 들렸습니다. 서류 없다면 난 못 믿는다. 이제는 너희 말도 표정도 눈빛도 못 믿어.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생각해봐. 정아는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각서라도 쓸게요. 날짜 정해서 쓰겠습니다. 좋아. 그 대신 내용 증명도 내가 정할 거고, 너희 변호사한테도 그 서류 보낼 거야. 다 문서로 남기고 싶거든. 또 물을까봐. 그날 저녁 준식이가 제 오피스텔 앞에 왔습니다. 다 죽은 얼굴로 눈밑이 까맣게 꺼져 있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끝이야. 정아도 이혼하자고 해. 집도 이미 담보로 맡겨놨어. 나는 이제 가진 게 없어. 그럼 더 쉬운 얘기네.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으면 내가 가질 것도 없는 거잖니. 그럼 소송은 그대로 진행해. 엄마, 그게 아니라 진짜 죽고 싶어.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너는 죽고 싶다고 했지만 난 살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가 살면서 내 돈 갚아. 그게 내가 바라는 유일한 삶의 조건이다. 준식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이대로 다 무너지면 나 정말 돌아갈 데도 없어. 내가 돌아갈 곳은 이제 내 책임 아래에서 만들어야 해. 그게 성인이고 그게 자식의 도리야. 그날 준식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법원에서 정식 조정 기일이 통보되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정 당일 저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법원이라는 곳에 직접 들어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뉴스 속에서나 보던 건물이 오늘은 제가 걸어가야 할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제 속은 싸늘했고 마음은 계속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머리를 빗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지금까지 견뎠으니까 오늘도 견딜 수 있다. 출근길 인파에 섞여 지하철을 타고 법원 근처에 도착했을 때쯤 전화 한 통이 울렸습니다. 익숙한 번호였습니다. 정아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조정 굳이 안 가셔도 되는 거 아시죠? 그 말에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아야, 그 말은 이렇게 들린다. 이쯤에서 그만하시죠. 저희 힘들어요. 근데 내가 힘들었던 건 왜 기억 못해? 정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난 너희가 내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땐 가만히 있었지. 근데 이제는 내 인생을 다시 세우려고 하니까 너희가 흔들리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아니? 정아는 짧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저는 천천히 법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대합실, 복도 곳곳에선 서류를 들고 속삭이며 대기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사연을 품은 얼굴들이었습니다. 조정실 문 앞에서 변호사와 마주섰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싸움이라 생각하고 왔습니다. 조정위원이 앉아 있는 방으로 들어섰을 때 마주 보이는 자리에 앉은 준식이와 정아를 봤습니다. 준식이는 수척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고 정아는 시종일관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서로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말로 할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양측 모두 오셨군요. 오늘은 조정입니다. 법원의 권유로 합의를 도출하는 자리인 만큼 감정은 조금 내려놓고 대화하셨으면 합니다.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측에 3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이는 구두 합의로 함께 거주할 집을 마련하는 조건이었고 현재 그 전제가 무너졌으므로 원금 전액 반환을 요구합니다. 준식이 측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상대 측은 현재 심각한 경제적 곤란 상태이며 모든 책임을 의뢰인에게만 묻는 건 과도합니다. 일정 금액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조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일정 금액이 뭔지 들어보겠습니다. 준식이 변호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안을 제안드립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조정실 안에 고요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가 피식 웃었습니다. 웃기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건 정말 아니었습니다. 월 50만 원? 그럼 3억 다 받는데 몇십 년 걸리겠네요. 그 돈 받다가 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려는 겁니까? 조정위원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럼 노미자님께서는 어떤 조건을 원하시나요? 제가 준비해간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원하는 조건입니다. 2년 안에 3억 원 전액 상환, 첫 회차는 다음 달부터 매달 1250만 원. 그게 어렵다면 그 집 팔아서 정산하세요. 어차피 제 돈으로 마련한 집이니까요. 정아가 그 말을 듣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에요. 우리는 이걸 감당할 수 없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다고? 그럼 내가 감당한 시간은 뭐였는데 나가라는 말 듣고 짐 싸들고 혼자 나올 때 아이들 웃음소리 뒤로 들으면서 대문 닫고 나올 때 나는 뭐 감당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니? 준식이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정말 방법이 없었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 말이 마지막까지 입에서 나오나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도 아직 어쩔 수 없었다는 말. 준식아, 어쩔 수 없다는 건 최선을 다한 사람이 쓰는 말이야. 넌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넌 날 이용했어. 이건 그 대가야. 조정위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노미자님, 혹시 일부 금액 조정이나 기간 연장의 여지를 둘 수 있으신가요? 제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제가 저 자신을 위해 지키고 싶은 경계입니다. 누가 넘보면 안 되는 그 마지막 선이요.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서류는 바로 다음 절차인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조정실을 나서며 저는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졌습니다. 누구를 밟으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동안 밟혀왔던 제 자신을 일으켜 세운 것 뿐이었습니다. 복도에 나와 뒤돌아봤습니다. 준식이와 정아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들한테는 지금까지의 침묵이 제일 좋은 환경이었구나. 그래서 더더욱 그 침묵을 깨버려야 했던 거구나. 결국 민사소송까지 가게 되었고 마지막 재판일 법정안은 조용했습니다. 양측 모두 필요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단 하나의 생각만 품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내자. 더는 흔들리지 말자. 이건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아주 마지막 싸움이다. 재판장이 서류를 넘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고는 충분한 증거와 정황을 통해 자금이 증여가 아닌 투자 목적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피고 측은 해당 자금이 사적 증여였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억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숨이 멎는 기분이었습니다. 긴장이 풀렸는지 손끝이 저려왔고 입술은 말라붙었습니다. 제가 이긴 겁니다. 정말 이긴 겁니다. 한평생 남을 밟고 올라서 본 적 없던 제가 이번 한 번만은 누구보다 단단하게 맞서 이긴 겁니다. 법원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정아의 목소리는 그 기쁨을 짧게 만들었습니다. 당신 정말, 당신 때문에 다 망했어. 그래, 망했겠지. 그게 나 때문이면 좋겠네. 그래야 너라도 정신 차릴 테니까
준식이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고개는 여전히 들지 못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재현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형 이혼했대. 그래. 형수가 먼저 소송 걸었다더라. 그 판결 나오고 한 달도 안 돼서 집도 이미 팔렸고 그 돈으로 엄마한테 줄 돈 일부 정산했다더라. 그래. 잘 됐다.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이혼했다는 소식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이제야 정말 끝났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며칠 뒤 준식이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몇 달 만에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냥 잘 지내길 바래. 그 문자를 보고도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재현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재현아, 너는 엄마 때문에 힘든 건 없었니?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요. 엄마는 엄마답게 단단하게 살아준 것뿐인데요. 그래서 난 엄마가 자랑스러워.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며 살았고 그중 절반은 오로지 큰아들 하나만 믿고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저를 지탱해 준 건 작은아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조용히 오피스텔에 머물렀고 재현이와만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준식이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정아는 연락처도 지웠습니다. 손주들 소식은 알 수 없지만 그것조차 이젠 그립지 않았습니다. 새벽이면 혼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조용히 라디오를 틀어둔 채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가끔은 재현이와 시장을 같이 보고 둘이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아무도 상처 주지 않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절대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지켜야 할 단 하나, 바로 저 자신이라는 걸 이제야 똑바로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